네, 안녕하세요. 원천중 여러분. 이제 다시 기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신소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제조 기술의 꽃 신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신소재가 뭔지, 그리고 신소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소재란 무엇일까인데요. 자, 교과서 202쪽을 펴보면 이제 신소재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신소재라는 거는 그 신물질을 개발해서 아주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재료를 개선하거나 조합해서 기존 소재보다 우수한 기능이나 성질을 갖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아예 새롭다기보다는 기존보다 얼마나 우수하냐예요. 그래서 기존의 소재를 대체할 수 있고 혹은 기존에 만들지 못한 그 기존의 소재의 제한점 때문에 만들지 못했던 그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그런 걸 신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소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교과서에는 신소재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소재를 크게 나누면 신금속 재료랑 비금속 무기 재료랑 고분자 재료랑 복합 재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말이 굉장히 어렵죠. 조금 쉽게 생각해보면, 자, 일단 신금속 재료는 말 그대로 금속을 가지고 만든 신소재인데, 금속이 활용이 되어 있으면 일단 신금속 재료인 거고, 그 다음에 금속이 아니면 비금속 무기 재료인 거고, 그 다음에 고분자 재료는 이 고분자라는 말이 그 우리 플라스틱에서도 배웠잖아요. 그 탄소가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중합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개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고분자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로 되어 있는 그 탄소 중합체로 되어 있는 재료들을 고분자 재료라고 하고 그다음에 복합 재료는 이것저것이 섞여서 합쳐진 것을 복합 재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알아볼 텐데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신금속 재료잖아요. 이제 신금속 재료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신소재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될까요? 일단 이름에 금속이 든 걸 찾아볼까요? 이제 금속이 든 게 형상기억합금이랑 섬유 강화 금속이랑 그 다음에 또 금속인 것 같은 거. 이름에 금속이 들어있진 않지만 초전도체도 신금속 재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섬유 강화 금속은 섬유랑 금속을 합친 복합 재료라서 아까 여러 개 합쳐져 있으면 복합 재료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합 재료 때 알아볼 거고 이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형상기억 합금은 여러분이 그때 제조기술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하고 있으리라 믿는데 힘을 가해서 이제 변형을 시켜도 얘가 어떻게 되냐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뭘 기억한대요? 자기 형상을. 그래서 이제 조금만 가열을 하면은 그 변형시킨 거에서 본래 형상으로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거, 이제 합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 원소들을 합금을 했을 때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니켈 티탄 조합이랑 동아연 조합이랑 금 카드뮴 조합, 그리고 인듐 탈륨 조합이 대표적인 형상 기억 합금입니다. 자, 그래서 형상기억 합금은 이제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 로봇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웨어러블이 입을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특정한 뭐 노동을 반복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몸이 불편한데 뭐 걷는 게 특별히 안 된다던가 할 때는 이 부분에 이제 웨어러블 그 형상기억 합금을 넣어서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면 그 동작에 굉장히 이제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에도 형상기억의 합금이 외에도 이제 인공위성 부품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인공위성 부품을 저번에 설명했었던지 모르겠는데 그 인공위성을 날릴 때 이렇게 조그맣게 구부려가지고 일단 쏴요. 부피를 줄여가지고 이제 로켓을 발사를 할 때 그 부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피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그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로켓에 담아서 슝 하고 쏘면은 이제 우주에 가가지고 얘가 이제 인공위성으로 펼칩니다. 팡 하고 펼쳐져요. 어떻게 펼치겠어요? 이제 형상기억합금이니까 조금은 열을 가해주겠죠. 그럼 원래 이렇게 생겼던 것을 이렇게 부피를 말아서 우주에 보내고 다시 이렇게 펴는 이런 작용을 할 때 형상기억합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전도체죠. 초전도체는 이제 절대 0도에 가까운 극저온이 될 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지닌 합금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기 저항, 당연히 전기가 흐르는 걸 저항해주는 걸 전기 저항이라고 했죠. 그럼 전기 저항이 없어지면은
굉장히 전기가 잘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쭉쭉 잘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장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장을 통해서 이렇게 앵극과 앵극이 만남에 떠 있는 거 기억나죠? 네, 그런 자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유지를 딱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퀀텀 락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퀀텀 락킹 현상을 좀 살펴보면 지금 초전도체가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딱 유지가 되는 건데 이 떠 있는 상태 유지가 되면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부상 열차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고 자, 지금 이분이 트랙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자기부상 열차가 이렇게 둥둥 떠서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동이 되고요. 선생님 빨리 가는 게 해서가 아니라 얘가 빠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얘가 뭘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아래에서 뜰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기한 게 얘를 이렇게 트랙 아래다가 붙여주어도 아주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기부상 열차가 다닐 때 좀 트랙이 기울어지거나 위험한 상황이어도 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최근 그래서 4세대 고속열차인 자기부상식 신형 신칸센을 그 자기부상 개발했습니다. 열차를 주행 시험에서 볼 기존 텐데 신칸센의 최고 속도인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270km를 상용화가 가볍게 됐어요. 넘기고 우리나라 시속 인천에만 있긴 500km의 하지만 최고 속도를 그래서 경신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도쿄에서 방금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속 500km로 달릴 수 있다는데 네, 굉장히 빠르죠. 신칸센 시험 주행장입니다. 얘가 지금 왜 빠르냐면 이게 둥둥 떠 있다 보니까 아까 전기 저항이 없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레일에 마찰이 없잖아요. 주행 장면 촬영을 위해 대기 중이던 보도진 그러다 앞을 보니까 빠르게 스쳐 그 지나간 마찰을 신형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칸센이 굉장히 빠를 수가 순식간에 있습니다. 터널 속으로 뭐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시속 500km라고 했는데 속도를 높이자 여기서는 시속 400km를 500km라고 넘기더니 했는데 지금 이내 시속 시속 500km를 600km까지 돌파합니다. 달성하고요. 최고 속도의 여러분이 순간이 이제 모니터에 이게 잘 나타나자 감이 안 올 것 차량 내 같은데 취재진 그 모두 KTX가 환성을 시속 질렀습니다. 300km거든요. 時速500キロを過 근데 ぎまし 서울에서 た。 부산까지 少し音など 한 大き 2시간 くなりました 20분 갈 수가 있죠. 그거에 지금 두 시속 배가 빨라진 120km를 거니까 전후에 주행 그 모드가 시간에 자기 2분의 부상으로 1이 전환된다는 단축될 수 게 있는 그 특징입니다. 정도의 속도입니다. 초전도체의 퀀텀 락킹을 이용한 자기부상 열차를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금속 무기 재료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비금속 무기 재료가 그때 우리 이 전 시간에 제조 기술 다른 재료를 배울 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자, 비금속이고 그리고 플라스틱이 아닌 건 뭘까? 금속이 아니고 플라스틱이 아닌 건 또 뭘까요? 그리고 나무도 아니야. 그거는 이제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되는 게 그 사기 그릇 있잖아요. 그런 도자기 이런 거 이제 세라믹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변기 여러분 나무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금속도 아니죠. 이런 걸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유리 그냥 그 유리 자체도 이제 세라믹의 종류 중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이 세라믹도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재료였고 이제 신소재로 생각을 해볼 때는 신소재 비금속 무기 재료에는 파인 세라믹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라믹이 좀 더 그 공하게 맞도록 개발을 해놓은 게 이제 파인 세라믹스예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살펴보면 얘는 이제 그 기존의 세라믹보다는 기존 세라믹이 좀 잘 깨져요. 근데 이제 얘는 내열성, 굵기, 초정밀성, 가공성, 저면성, 절연성, 내식성이 뭐보다 강할 정도로 커졌냐면 철보다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에 비해서 이제 그 전기 전도성은 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절삭 공구, 그다음에 저항 재료, 원자료 부분에 안 와닿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인공 관절에 쓰입니다. 인공 관절이 뭐냐면 여러분 그 뼈 말고 뼈랑 뼈를 이어주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고관절이라던가 무릎 같은 부분 이런데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들면 닳아진단 말이에요. 오늘 또 발음이 어렵네요. 이제 닳아지는데 그거를 이제 이 파인 세라믹으로 만든 인공 관절로 교체해주는 수술을 할 때 이런 파인 세라믹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 뼈 방금까지는 관절이었는데 이제 뼈 자체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정강이 뼈 말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그 치아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려면 멀었는데 임플란트 있잖아요. 임플란트가 그 치아를 해서 박는 거 알고 있죠? 얘가 치아가 세라믹이 이렇게 위가 흰색이 안 보이네. 흰색이라 생각하세요. 이 위가 이제 흰색이고 흰색 치아고 그다음에 아래에 이렇게 나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잇몸에다가 박는 건데, 여러분 치아 관리 잘 하세요. 굉장히 비싸요. 왜냐면 파인 세라믹스가 비싸니까 이게 몇백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파인 세라믹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마모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 치아로 유용한 거고, 다만 이런 임플란트가 좀 수명이 짧은 거는 잇몸이 약해서 그래요. 여기 박아 넣어진 잇몸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인공뼈랑 인공관절에 쓰인다고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라믹을 좀 더 알아보면 네, 이렇게 우주항공에도 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내열성이 좋으니까, 열에 강하니까. 그리고 반도체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보여주려고 했던 게 지금 인공관절. 네, 멋지죠? 지금 이렇게 아예 고관절 통째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인공관절에 쓰이는 게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비금속 무기재료를 알아볼 건데, 두 번째는 광섬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그 데이터를, 정보를 전송하는 거는 구리선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선을 깔면 그 구리선이라는 걸 가지고 했는데, 이거 이제 물리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내용도 복잡하고 구리선도 비싸고 느렸어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도 없고. 근데 이에 비해서 광섬유를 사용을 하면은, 광섬유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 있는 유리관 안에, 그리고 엄청나게 얇아요. 이게 머리카락 굵기에 불과한데요. 여기에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유리 섬유 속에다가 빛을 가두어서 보내는데, 그럼 빛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전반사를 해서 갑니다. 빛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반사를 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정보를 아주 빠르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다 쓸 수 있냐면, 지진 피해가 들어왔으면 이걸 최대한 빨리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광 센서로 지진을 사전에 감지를 해서 최대한 빨리 전송을 한 다음에 지진 피해를 줄이는 겁니다. 남도의 항구에서 잠수부까지 동원된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두 기둥의 변형 등을 미리 알아내기 위한 겁니다. 발생하자마자 바로 어떤 보수제도를 가지고 가가지고 지연이 없이 그 아주 보수에 대한 빠르게 대응을 일어나야 함으로써 되니까 어떤 시민의 안전과 구조물의 안전을 빠르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정보 전송이 구조물의 가능한 상태를 광 감지하는 센서를 것은 이용합니다. 광섬유 센서. 유리 성분이어서 소금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기가 없이도 기능을 발휘합니다. 광 센서는 터널이 수맥이나 발파 공사 등으로 인한 외부의 압력과 충격에 안전한지도 감지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광섬유 센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2 진도대교에, 세계적으로는 남극探사 쇄빙선 아라온호에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광 센서는 원자력 발전소와 댐, 지하철 등 갖가지 사회 기반 시설과 대형 토목 구조물 안전성 감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설비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기식 센서는 지진 진동만 감지하는 데 비해 광 센서는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기울기와 가속도, 압력, 변형률까지 한꺼번에 알려줍니다. 비용이 한 30% 절감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지진계, 전기식 지진계는 다른 센서를 연결하려면 추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시스템에 변형률이나 각도나 기타 센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좋겠죠. 이제 세 번째 신고분자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흑연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혹시 흑연이랑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완벽하게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걸로 대표적인 게 있는데 뭔지 알까요? 이게 아마 초등학교 때도 과학 시간에 한두 번씩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연필심에 들어있는 게 흑연이죠. 네, 이렇게 흔해 빠지고 저렴한 연필심에 들어있는 흑연이 다른 구조로 되어 있으면 다이아몬드예요. 와우. 네, 그럭저럭 다이아몬드 같죠? 자, 근데 이게 흑연도 그렇고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탄소 중합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탄소들이 이제 화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팔이 4개 정도 있어요. 네, 팔이 4개 정도 있는데 옆에랑 결합을 하면은 이렇게 2중으로 결합이 될 수도 있고 3중으로도 결합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1중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결합도 가능하고 그리고 복합체도 이렇게 끝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쌓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생명체도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흑연은 다이아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탄소로
탄소의 많은 중합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게 첫 번째가 그래핀이고 두 번째가 탄소 나노튜브인데 두 번째 탄소 나노튜브는 언뜻 들어도 탄소죠. 근데 그래핀은 어떤 거냐면 이 연필심의 구조가 이렇게 탄소가 육각형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탄소가 아무튼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우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이걸 한 장씩 떼어낼 수 있다면은, 과학자들이 상상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한 장씩 떼어낼 수가 있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얇으면서도 엄청난 내구성을 지닌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장씩 떼어낼 방법이 없었는데, 이걸 이렇게 떼어낸 게 어떻게 떼어냈냐면, 스카치 테이프 있죠.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인 연필심에다가 그냥 붙여요.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살살 띄어내면은 스카치 테이프에 이 흑연이 탄소 구조가 이렇게 한 장씩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핀을 추출해내요. 자, 어떤 정밀한 기계도 잘 안 됐던 게 이 스카치 테이프로 굉장히 간단하게 추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핀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있던 그래핀이 나오게 된 건데 이걸로 2010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까지 타게 돼요, 그분이. 근데 이 그래핀이 어떤 성질을 갖냐면 다이아보다 더 강하고요. 그리고 이 그래핀이 엄청나게 얇거든요. 이 얇은 거 위에다가 또 연필 나왔는데 연필심 두고 위에 코끼리를 두면은 코끼리를 이렇게 두면은 굉장히 그림이 안 뚫려요. 그래도 안 뚫려. 그 정도로 이제 강한 정도예요. 얘가 2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전기 종족성이 굉장히 높고 얇고 투명하고 강해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전기 전조성이 높고 얇고 투명하고 강해. 그럼 뭐가 생각나요?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게 또 잘 구부러지거든요. 폴더블 폰이 가능합니다. 플렉시블 폰이랑. 뭔 소리냐면 여러분 그 요즘 Z 플립 그 갤럭시에서 나온 거 있죠. 이게 지금 그래핀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말아서 다닐 수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이게 그래핀을 가지고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거는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이제 삼성에서도 거의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카더라지만 아무튼 이렇게까지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그래핀 볼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그래핀 볼은 이제 기존 리튬 배터리보다 전기 자동차에 이제 이용을 하면은 기존 리튬 배터리가 충전에 보통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래핀 볼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은 몇 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데이터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전기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구동하는데도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제약이 되어 왔던 게 배터리였어요. 근데 이 그래핀 볼 배터리가 이것도 삼성이 사고 있어요. 이게 배터리가 상용이 되면은 이제 그 전기 자동차가 아주 획기적으로 저렴해지고 또 그 기능이 아주 향상이 되는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핀이 거의 꿈의 소재라고 불리고 있어요. 2012년에 상영된 한 공상과학 영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자 영상 통화를 하는 듯한 패널로 변한다. 지금 투명한 하지만 이 장면이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되고 느껴지는 건 화상대화나 있죠. 생체 인식 기술 때문이 아니다. 바로 양면이 그대로 투과되는 투명한 디스플레이 때문이다. 투명한 디스플레이 때문에 공상과학 이런 영화 게 소재에 불과한 줄 알았던 그래픽으로 비현실적인 모습이 가능해지지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그래핀 덕분이다. 우리 반도체의 그래핀은 2010년에 발견이 된 거니까 발견된 지는 꽤 탄소와 됐는데 탄소들이 아직 상용화를 철사처럼 못해서 가격이 아직 육각형으로 많이 이렇게 비싸요. 쭉 그게 그래핀인데 모든 추출을 것이 쉽게 할 수 그래핀이 되는 있게 겁니다. 되면은 구성하고 있으면 스카치 테이프를 상용화가 붙여 가능해지고 얻은 그다음에 그래핀 특성에 대해서 것이 가능하다. 그런 와중에도 전도성은 잃지 않는다. 그 얇기는 300만 장을 겹쳐도 1mm에 불과하다. 네, 정말 얇죠. 이런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기존 재료들과 융합하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핀은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탄소 나노튜브예요. 자, 방금까지 한 장으로 이루어진 그 얇게 생긴 판때기 같이 이루어진
그런 육각 구조가 되어 있었었는데 탄소 나노튜브는 이제 이거를 둥글게 구부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탄소 나노튜브는 어떤 게 있냐면 강함이 엄청나게 강해지는데 스테인리스 강이 굉장히 강한 소재로 알려져 있죠. 이거 60배 정도 강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디에 쓰이냐? 이렇게 얇게 생긴 그 옷감 같은 거에도 사용을 될 수 있고, 이렇게 만든 옷감은 방탄복이라던가 이제 군용 섬유에 쓰일 수가 있고, 네, 이렇게 관 모양이 이루어지고요. 지름도 아주 작고 가볍습니다. 방탄복 되게 무거워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체로 방금 스테인리스 강이랑 비교를 했잖아요.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대표적인 게 차거든요. 이러한 것에 차체를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스테인리스 강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차체의 경량화와 그 다음에 내구성 강화에 아주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소재에 대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무게가 줄어들면 그만큼 연비도 높아집니다. 이제 복합 재료입니다. 이제 마지막 분류인데요. 이제 복합 재료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기술이 합쳐졌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료가 합쳐진 거를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 바이오 센서는 이거는 이제 생명 기술이랑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제조 기술까지 여러 가지 분야가 아주 집대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이렇게 지금 애플워치로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왔는데 생체에 적합한 의료용 신소재로서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로봇 제어 기술이나 자동 제어나 아니면 아주 정밀한 계측기 분야에 대해 사용이 되는데요. 애플워치를 이제 선생님이 가져온 건 이번에 이제 애플워치 6가 나올 텐데 여기에 헬스케어 기능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혈중 산소나 수면 측정 기능까지 인간의 이제 바이오 리듬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온 거고, 또 바이오 센서가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측정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바이오 센서를 개발한 건데요. 이렇게 감염 의심 환자에게 시료를 채취해서 이렇게 센서 부분에다가 시료를 떨어뜨려주면 이제 바이러스와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바로 측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입니다. 자, 그냥 플라스틱, 그 기존 소재인 플라스틱을 생각해보면 되게 어느 정도 단단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열을 전도하지 않고, 그리고 열이 아니라 전기를 전도하지 않고, 그리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플라스틱 자체는 어떤 산업에 사용하기에는 좀 내구성이 약해요. 이런 차체에 사용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이 열에 조금 약한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독성이 특히 그랬죠. 그런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내구성이 필요한 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탄소를 더해준 플라스틱이라던가 아니면 유리 섬유를 더해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개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산업에도 사용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서 지금 보이고 있는 차체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좀 더 알아보면 아주 이렇게 높은 강도를 이용해서 다양한 산업 제품을 만드는데, 네, 이렇게 탄소 섬유나 유리 섬유와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볏짚에 보면 진흙을 그냥 붙이는 것보다 안에 볏짚 같은 섬유를 넣어놓으면 굉장히 내구성이 강해지거든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 이렇게 강해진 내구성을 이용해서 차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항공기 날개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탄소로 만든 섬유와 플라스틱 수지가 견고하게 결합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초경량이면서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갖춰 인류가 개발한 가장 견고한 소재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제작에 있어선 탄소 섬유와 플라스틱 수지를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결합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100% 탄소로 구성된 가느다란 섬유를 일렬로 배열하거나 직물 형태로 엮은 후 플라스틱 수지를 함침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여러 겹으로 적층시킨 후 오븐의 역할을 하는 오토클레이브에서 고온, 고압으로 경화시키면 고강도의 특징을 가진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플라스틱 속 탄소 섬유의 배열에 따라 일반 플라스틱의 40배 이상까지도 그 강도가 커진다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가벼우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바탕으로 금속 재료까지 대체 가능해 항공기 동체 및 날개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신소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오늘까지 알아본 신소재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마인드맵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가 끝나면 활동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까지 마무리하면 이번 주 기술이 마무리됩니다. 자, 지금 원천중 1학년 여러분 굉장히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